이 사실 이제 병원 오픈하면서 인테리어도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저희 촬영하고 있는 여기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좋은데 실제로 인테리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 근데 그 비용이 과연 다 경비 처리가 되는지 감가상각이라는 게 또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사실 좀 궁금한 게 많았었거든요. 세무사님이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인테리어 비용 같은 경우에는 경비 처리가 이제 100% 가능한 부분이고요. 뭐 매년 한도는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감가상각기라는 걸 통해서 5년간 경비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감가상각 기간 자체를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5년짜리를 4년으로 처리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매년 처리할 수 있는 금액이 올라가게. 그래서 4년 동안 이제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데 만약에 인테리어 비용이 평균 뭐 2억에서 2억 5천, 3억 나온다라고 하는데 어떤 정형외과에서 인테리어 비용만 15억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15억을 다 경비 처리 5년 안에 할 수 있느냐? 법적으로는 되죠. 다만 국세청이 의심하는 건 별도죠. 왜냐하면 무슨 인테리어 비용이 딴 데는 평균이 2억에서 2억 5천인데 15억이면 실제로는 5억에 했는데 15억으로 끊고 되지 않았겠느냐? 이런 부분은 문제가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건 사후 검증이 들어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인테리어는 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환자분들한테 이 비주얼적인 거나 또는 이 경로라든가 뭐 노선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쓰고 비용을 이용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 반대로 또 원장님들이 또 진료를 보면서 가운이라든가 아니면 정장 옷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환자한테 쇼잉을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어떤 원장님들은 양복을 뭐 아주 고가 뭐 500만 원짜리 또 어떤 원장님들은 뭐 그런 게 뭐가 있어 하면서 그냥 10만 원짜리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경비 처리도 다 가능한 건가요? 의사 가운 같은 경우에는 의료업의 필수 경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는 출퇴근할 때 꼭 고급 양복을 입어야만 그날 진료가 잘 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고 생각하실 수는 있지만 양복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그 사업을 안 하더라도 충분히 입고 다닐 수 있는 벗고 다닐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건 개인의 취향 문제예요. 그래서 500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게 경비 처리가 되지는 않고요. 500만 원짜리 가운이 있다 그러면 경비 처리는 할 수는 있겠죠. 그래요? 가운이 있다 그러면. 어떤 분은 병원에 자기 그 취미 뭐 예를 들어서 원피스 피규어라든지 그런 걸 병원에 싹 이렇게 세팅을 해놔요. 그 병원이랑 공간 안에 인테리어의 목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도 그냥 다 인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미술품하고도 약간 연관이 되는 부분일 것 같아요. 네. 엮어서 같이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환경의 미화라든지 아니면은 여기 진료 보러 온 그 환자들의 뭐 의식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서 뭐 치료 목적에 효과가 있다라고 인정된다는 거는 경비 처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약간 불순한 의도다. 이게 뭐 전혀 그렇진 않고 내 취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 하나를 비워서 거기다 피규어 막 쌓아놓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이용할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원장실에만 놔둔다. 이런 것들은 경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있어요. 미술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그 법령이 법인세법에만 있고 개인에는 규정이 없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토지와 같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술품을 뭐 1,000만 원짜리를 구입했다 하더라도 이걸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게 10년 지나면 4천, 5천이 돼 있거든요. 근데 작가가 사망하게 되면 1억으로 막 올라가 버리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감가상각으로 경비 처리되는 건 아니지만 자산과 부채의 규모를 따질 때 있잖아요. 그게 이자 비용에 얼마 몇 %까지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자산의 적수를 계산한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포함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경비 처리가 뭐 1,000만 원, 1억짜리 산다고 해서 당해년도 경비로 들어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식선에서 진료에 도움이 되는 부분은 경비 처리가 가능하니까 그걸 잘 참고해서 결정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죠. 금액도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뭐 5만 원, 10만 원짜리는 누구도 신경을 쓰진 않겠죠. 근데 아까 피규어 같은 경우는 비싼 거는 뭐 몇백만 원씩 하거든요. 그거 같은 게 이제 아무래도 잘 따져보죠.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정말 이게 환자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 아니면 집에다 놔두긴 뭐하니까 여기다 놔둔 건지 사모님 모르게 그랬을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봐야 돼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반대로 퀴즈 하나 낼게요. 직원들 식사는 경비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직원들에게 식대를 제공했다. 됩니다. 당연히 그러면 대표 원장님이 식사를 한 거는 본인이 식사를 했어요. 경비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돼야 되지 않을까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얘기에 보면 대표 원장 개인 사업자죠. 대표 원장이 식사를 하는 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하든 안 하든 밥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의료를 위해서 특별한 걸 먹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안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고용인이잖아요. 밥도 안 주면은 뭐 오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 게 경비 처리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에 다 같이 술을 마셨다. 직원들 데리고 이런 거는 경비 처리가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에 대해서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아낌없이 쓰는 편인데 그거 안 되면은 당연히 사업과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경비 처리가 되는 거고 만약에 우리가 놀이동산을 갔는데 가족과 갔다 그러면은 경비 처리가 안 되겠지만 직원들을 데리고 갔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과 연관되기 때문에 놀이동산도 경비 처리가 됩니다. 네.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는데 만약에 그게 진료 시간 외의 시간에 이루어졌다 그래도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대표 원장, 대표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직원들을 같이 한다면은 복리후생이나 이런 개념으로 다 예, 다 가능하다. 복리후생비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근무 시간에 그런 활동들을 직원들이 이렇게 좋아하진 않을 수 있으니까 그걸 잘 감안해서 미래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미래. 그럼 결론적으로 원장님들은 앞으로 출근하실 때 도시락 싸서 오시고요. 우리 직원들한테는 많이 회식을 해서 많이 또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같은 날 우리 소주 한 잔 먹으면 다 경비가 되는 건가요? 아, 경비 처리 원칙적으로는 사업과 관련이 돼 있다 그러면 경비 처리가 돼야죠. 그럼 여기서 또 잠깐 이게 사업과 연관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누가 판단을 하나요? 아, 경비 처리할 때는 이제 담당 직원이 판단을 하는데 원장님들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직원 식대야 당연히 경비 처리가 돼야 되겠지만 그럼 간식대 같은 경우에도 내가 자의적으로 사주는 건데 그 경비 처리 되느냐? 당연히 경비 처리가 되죠. 과일을 산다든지 뭐 바나나나 무슨 뭐 토마토 같은 거 이런 걸 산다 그러면은 경비 처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대로 뭐 삼겹살이라든지 뭐 고등어라든지 이런 걸 산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그거를 조리를 하는 시설이 거의 없을 뿐더러 이건 누가 봐도 사업과 연관이 없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더 간단한 거는 이제 사우나라든지 뭐 네일 아트라든지 뭐 이런 게 찍힌다면 이건 당연히 아예 누가 봐도 사업과 무관하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뭐 기름값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주유를 해야 되는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용 차량도 전부 다 경비 처리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주유대도 전부 다 경비가 가능한데 만약에 주말에 기름을 넣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주말에 기름을 넣을 경우에는 요일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제 운행 목적이 중요하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주말에 기름을 넣었다고 해서 그 기름을 출퇴근에는 안 쓸 거냐 이거죠. 그 기름을 그냥 쓰는 거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운행 기록부를 통해서 내가 몇 킬로는 출퇴근에 사용했고 몇 킬로는 개인적으로 주말에 사용했다라는 걸 통해서 경비 처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 주유를 하더라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저희가 세무사로서 경비 처리를 조금 수월하게 하려면 평일에 하시는 게 저희는 더 낫긴 하죠. 예. 제가 지금 3년 차인데 3년 차 때가 또 제일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거든요. 3년 차를 주의해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 뭐 세금이 많이 나오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 요거에 대해서 제가 내년에 뭐 대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나 아니면 방안이 있을까요? 우선 선생님 잠깐 예. 답변하기 전에 원장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에 대해서? 그 저는 이제 항상 이제 쓸 때 이게 경비 처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항상 이제 궁금하고 그리고 이제 매출 대비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운영 경비를 처리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그게. 운영 경비에 대한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진 않고요.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비는 접대비하고 감가상각비 두 종류거든요. 나머지는 일정 한도가 정해져 있진 않은데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 복리후생비, 보험료, 광고 선전비, 임차료 이런 것들을 계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계정별로 구세청 평균이라는 게 있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도가 있는 감가상각비나 그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상으로 처리를 할 수는 없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경비 실제로 지출했다 그러면 증빙들을 그 수취함으로써 얼마든지 경비 처리가 가능한데 다만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매출이 예를 들어 10억인데 광고비가 뭐 정형외과나 마취통증의학과 평균 3.5%더라. 근데 우리는 뭐 20%를 쓴다더라. 라고 한다 그러면 평균하고 너무 많은 편차가 발생하잖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나중에 성화검증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실제로. 하지만 경영 목적에서 우리가 초창기에는 좀 광고에 힘을 많이 줘서 나는 그렇게 성장을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계약서를
계약서라든지 뭐 세금 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같은 걸 잘 구비를 해놓으면 나중에 사후 검증 나왔을 때도 조금 빠져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김동희 원장님도 약간 궁금해하셨던 부분이 3년 차가 좀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이유가 감가상각이 3년 차까지 쓰면 거의 한 80% 정도를 소진해요. 그리고 처음에 개원을 했을 때 사람을 고용하면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걸 받는데 그것도 3년까지 받으면 거의 대부분의 금액을 받거든요. 물론 3년 이상이 돼도 4년 차, 5년 차가 되더라도 인원수가 계속 늘게 되면 그 증가한 부분에선 되는데 처음 개원했을 때만큼 뭐 10명, 20명을 고용하지는 않잖아요. 추가적으로 한두 명씩 늘어날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세액공제도 3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줄어들어요. 그래서 3년 차가 중요하다는 게 이게 거의 마지막 저세율 구간일 거고 그 이후부터는 아마 세금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대비 같은 경우에는 벤처 투자 소득공제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벤처 회사에 투자하면 일정 부분 우리한테 그 세액 감면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요. 의료 장비나 이런 매입을 통해서도 경비 처리 플러스 세액 공제도 같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조세 특례 제한법에서 그때 투자 세액 공제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고용중대 세액 공제 부분이 계속 바뀌긴 하는데 고용중대 세액 공제는 금액을 좀 인상해서 지원을 해줄 거예요. 그거 말고 우리가 만약에 계약직을 채용해서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꿨을 때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노무사님이랑 상의를 해서 주로 3년 차 때 많이 그렇게 계획을 짭니다. 앞으로는 어떤 방식으로 채용을 하고 정규직은 어떻게 전환을 하고 이런 것들이 고용중대 세액공제가 다 소진될 때쯤에는 상당히 계획을 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오래 끌고 가는 게 더 중요한 문제네요. 이게 3년까지보다는 오히려. 어찌 보면 지금 3년까지는 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것들이 과거에는 없었고 2018년 귀속분부터 굉장히 파격적으로 증가했던 거거든요. 옛날 선배님들은 이 정도 매출일 때는 세금을 우리보다는 훨씬 많이 냈었어요. 그게 최근에 많이 줄었던 거고 그게 이제 과거의 선배님들처럼 이제 납부하게 되는 게 3, 4년 차부터 그렇게 되겠죠. 아까 첫 번째가 접대비 이런 것들이 아까 상한가가 제가 알기로는 한 3,600 몇만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근데 우리 접대비 3,600이 얼마 됐는데 병원 원장님들도 그 금액을 다 쓸 수가 있나요? 근데 통상적으로 접대비라는 게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사업과 관련해서 특정인한테 지출한 금액이 접대예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의료기기 회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광고 회사라든지 이런 데랑 뭐 술자리를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식사자리를 했다든지 해서 만약에 돈을 지불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제 접대비가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특정인의 경조사에 우리가 금액을 지불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것도 그 금액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병원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한도까지 꽉꽉 채워서 경비 처리하는 경우는 사실 흔하지는 않죠. 하지만 실제로 지출했다 그러면 100% 경비 처리는 되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상한선을 한도를 넘지 못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접대비가 실제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건가요? 실제로 사용액이 한도액을 넘어설 만큼까지 많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접대비는 발생하긴 하죠. 실제로 거래관계에 있는데 경조사 뭐 청첩장이라든지 뭐 돌잔치라든지 부고라든지 받으면 우리 원장님들 참석은 못 하시더라도 분명히 조의금이라든지 축의금 보내시거든요. 다 경비 처리돼야죠. 원장님이 만약에 3년, 4년, 5년을 있다가 뭐 어떤 특별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폐업을 했었어요. 5년이나 10년 후에 다시 개업을 하셨어요. 그때 처음 개원했을 때 본인과 함께 있었던 직원 수가 10년 후에도 그걸로 시작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게 맞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김동희 원장님이 직원이 20명을 데리고 있고 거기에서 뭐 세액공제를 받고 운영을 하다가 폐업을 하시고 한 몇 년 뒤에 다시 재개원을 하셨어요. 그럴 경우에는 고용중대 세액공제라는 건 내가 채용한 인원에 대해서 원장님 세금에서 할인을 받는 제도인데 다시 20명을 채용을 해서 그럼 20명보다 받을 수 있냐? 그게 아니라 전년도보다 늘어야 받는 거거든요. 늘거나 유지를 해야 받는 건데 실질적으로 원장님은 폐업하시기 전에 20명을 고용했었잖아요. 그걸 전년도로 봐요. 그게 10년이 졌든 20년이 졌든 기한 제한 없이 전년도로 보기 때문에 예전에 20명 고용했다 했는데 지금 폐업하고 다시 개원한다고 해서
0에서부터 20명을 다시 고용한 걸로 봐서 해주진 않거든요. 다만 예외 사항이 있다 그러면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예외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20명을 고용하고 있다가 새로운 원장님에게 병원을 양도를 하고 20명을 고용 승계를 하게 되면 나는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년 뒤에 다시 개원을 했을 때는 20명을 고용하면 0명에서 20명이 됐다라고 해서 고용인들 세액공제를 다 받을 수가 있죠. 대신에 양수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못 받겠죠. 왜냐하면 나라에서 볼 때는 이게 어떤 실업률 해소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고용하는 거에 대해서 계속 혜택을 주는 건데 양수한 원장님 입장에서는 헤드만 바뀐 거거든요. 그대로 병원은 20명이 있는 거고 요 사람 나오고 들어왔는데 갑자기 혜택을 20명을 줄 수는 없는 거죠. 더 추가로 고용을 하면 추가분에 대해서는 받을 수 있죠. 우리가 학회를 가서 공부를 하러 갈 때 뭐 KTX, 뭐 고속버스 또는 비행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경비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많은 원장님들이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런 학회를 가면서 개인적으로도 또 여행을 또 같이 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개인적 여행은 당연히 경비가 안 되겠지만 그게 같이 섞여 있다면 그렇게 어떻게 비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는지. 지방에서 학회를 간다 그러면 당연히 사업과 연관이 있는 경비예요. 왜냐하면 의료부를 하기 때문에 뭐 세미나나 학회 이런 참석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사업과 관련 있는 경비라서 경비 처리가 돼야 되고, 특히 해외에 나가실 때 조금 질문이 많아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항공권도 비싸고 숙박권도 비싸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학회나 해외 학회나 세미나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일정인데 우리가 5박 6일을 갔다. 그럼 5박에 대한 것 중에 1박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특히 가족과 같이 갔다 그러면 이제 n분의 1인 거죠. 실질적으로는 경비 처리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 있다라는 건데, 이것도 해외 학회를 실제로 참석했는지를 또 증명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거기 해외 참석하면은 거기에 대한 영수증이 있을 수도 있죠. 참가 비용을 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대회 주치를 갈 때도 있고 학회도 되게 자주 다니는 편인데,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전날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는 그 대회나 학회는 다음날 하루인 경우가 많아요. 그럼 그럴 때 이동 경비나 숙박비, 일단 전날 식사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이제 만약에 국세청 입장에서 보자 그러면, 서울에 거주하시는 분이 부산에 학회를 참석하실 때 학회가 뭐 아침 9시부터 한다더라. 그럼 뭐 새벽 3시에 일어날 수도 없는 거고 2시에. 그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학회는 오후 5시인데 충분히 내려갈 시간적 여유가 되는데 그냥 전날에 간 거는, 그거는 내 의지대로 간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약간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새벽에 이런 이동을 그때 소명을 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물어보면 대답을 해줘야 되는 건지. 우리나라는 신고납부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신고를 하면 당연히 성실하게 잘 신고한 걸로 간주를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전부 다 소명을 붙여가지고 제출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제도가 그냥 악용을 한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세무조사라든지 사후검증 같은 제도를 둬서 나중에 의뢰 올 수는 있겠죠. 소명 요구서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출해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학회를 가는데 웬만하면은 이제 이코노미석을 일반석을 이제 구매를 하는데, 당장 학회를 가야 되는데 이코노미석이 다 매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비즈니스석, 비싼 가격을 내서 비즈니스석을 샀어요. 이럴 때는 비즈니스석을 구매하는 경비가 괜찮은가요? 예, 비슷한 경우를 보긴 했어요. 출장을 가는데 비즈니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분이 비즈니스 그냥 비싼 걸 탔다고 해서 전체 다 경비 처리를 해줄 거냐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끈질기게 소명 요구를 이렇게 요청을 하셨었는데, 저희가 수소문해갖고 이제 사례를 찾았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사내 기준이 있거든요. 뭐 임원급 이상은 뭐 비즈니스 회장님 뭐 퍼스트 타겠죠. 그런 것들이 경비 처리가 그럼 부인이 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내가 대표고 그 일만을 위해서 간 거였기 때문에 그거 같은 경우에는 100% 경비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럼 반드시 일반석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카드를 사용하는데 백화점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백화점에서 사용하는 게 경비 처리되는 거는 어디까지 가능한지. 카드 사용할 때 우리가 보통 개인 신용카드나 아니면 병원 카드를 발급받은 다음에 사업용 카드로 등록을 하잖아요. 등록을 하시면 원장님들은 그게 전체가 다
경비 처리가 되는 걸로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예, 국세청에서는 이 사업용 카드를 등록시키는 목적이 이 카드를 등록하고 나면 여기에 대한 그 사용 내역을 전부 다 모아주겠다. 그러니까 편의사항 제공인 거지 등록만으로 전부 다 자동으로 경비 처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사업용 카드에는 사업용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어떤 그 제재가 붙지는 않아요. 그래서 생활비로 사용하셔도 되고 사업 용도로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개인적인 지출도 일부 섞여 있긴 해요. 그래서 경비 처리를 하실 때 주의해야 될 점은 주로 평일, 그 다음에 낮에 병원 근처에서 지출할수록 아무래도 사업 용도로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요. 뭐 주말이라든지 아니면은 집 근처에서 결제를 했다 그러면 사업 용도로 인정을 못 받을 가능성도 나중에 올라갈 수 있어요. 원장님이 아파트에서 내려와서 상가에서 빵을 사서 직원들 주려고 출근해서 했는데 그런 경우 가끔 있잖아요. 꽤 있고 그런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이걸 직원 입에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건 경비 처리가 억울하게 안 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직원을 위해서 지출을 했다 그러더라도 아무래도 병원 근처에 가게가 없진 않잖아요. 예, 그쪽에서 지출을 하시는 거를 가장 손 드리고, 그 다음에 빨간 날은 좀 피하시는 게 낫죠. 주유야 주말에 주유를 하더라도 평소에 운전하려고 주유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괜찮은데, 카드 사용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사용을 했다 그러면 어떤 행위가 주말에 이루어졌다는 얘기니까 직원이 없는 상태에서 예, 그거는 경비 처리가 안 될 가능성이 좀 높죠. 어떤 의미로는 병원을 위해서 직원 간식을 구입하거나 식당을 이용한다든지 하는 거는 주변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좋을 수 있는 의미도 있겠네요. 백화점에서 사용을 했다. 근데 실제적으로 백화점에서 우리 병원에 필요한 물건을 구매를 했어요. 이런 것들도 혹시 주의해야 되나요? 가장 추천드리는 거는 백화점 같은 데서 병원 물품을 구입할 만한 것들이 대부분 가전제품, 뭐 모니터라든지 아니면 무슨 뭐 가구를 둘 수가 있거든요. 주로 원장님 방이나 아니면 뭐 대기실 같은 데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고급 가구를 사야 될 필요도 있어요. 소파 같은 데 환자들이 직접 앉는 것 같은 경우 이런 건 백화점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금으로 지출을 하시고 세금 계산서를 받으시면 아주 좋죠. 그래서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품목명이 나오는데 거기에 해당 가구라든지 아니면 뭐 가전제품의 몇 종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주면은 굉장히 깔끔하게 처리가 가능하고요. 다만 신용카드로 긁으면 그냥 백화점이라는 그 지출처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백을 산 건지 뭘 산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현금으로 하고 예, 세금 계산서 받는 게 그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거 꿀팁이네요. 요즘에는 페이,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 뭐 페이들이 많은데 그것도 역시 결제를 하면은 이런 페이로 나오지 상세 내역이 잘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것들도 주의할 점이 있나요? 무슨 페이로 결제를 한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현금 영수증이 발급이 가능한 것들이 많아요. 어떤 물품을 살 때 무슨 뭐 서울시에서 얘기하는 무슨 뭐 지방에서 얘기하는 뭐 동백전이나 땡땡페이 같은 것들 전부 다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 발급에 체크를 한 다음에 병원 사업자 번호를 기재하시면 대부분 소득 공제용으로 체크가 돼 있는데 지출증빙용으로 체크를 바꿔서 사업자 번호로 해서 발급 받으시면 전부 현금 영수증까지 발급 받을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해서 원장 건 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그런 의미가 있는지 몰랐네요. 그냥 하라니까 했는데. 근데 이 기본적으로 소득공제용에 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현금 영수증이 이 일반인들 대상으로 발급받다 보니까 사업주를 위한 건 아니라서 그건 지출증빙용으로 바로 옆에 있거든요. 체크를 좀 바꾸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형마트들이 병원 근처에 있지는 않거든요. 근데 저희도 이제 병원이나 이런 걸 운영하려면은 저렴하게 물건을 좀 대량으로 사는 것들이 다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대형마트를 이용할 때는 또 어떻게 경비 처리가 되는 건지 세부적인 뭐 또 영수증 같은 것들 아니면 세부적인 항목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꼭 증빙할 걸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아까 증빙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가전제품 사면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 게 좋잖아요. 요 마트 같은 경우에도 세금 계산서와 신용카드 두 개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곳은 세금 계산서가 안 돼요. 그래서 신용카드로 이제 결제를 하셔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마트를 가서 신용카드를 결제했다 그러면 영수증이 길게 뽑히거든요. 그런 것들 물품 세부 내역이 전부 다 나와요. 이거를 보관하시면은 이제 세금 계산서 대행 역할을 할 수가 있고요. 코스트코를 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세금 계산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하고 계산서를 받으면 좋은데 우리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는다고 하면 만약에 50종류를 샀는데 50종류가 다 기재되진 않아요. 뭐뭐뭐에 몇 종 이렇게 기재되는데 바코드 맨 처음에 찍힌 게 거기에 기재가 되는 거예요. 바나나에 몇 종, 삼겹살에 몇 종. 그래서 세금 계산서가 그런 기준으로 발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올라올 개원 관련 이야기 궁금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